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음주를 하고 운전을 했다고 무조건 다 음주운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되게 사실 익숙한 멘트네요. 유명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말이 네. 아예 불가능한 말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 잘 타는 법입니다. 저는 모토래프 신승엽이고요. 송정용, 양정근 두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차를 타는 변호사 송종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앤파트너스 변호사 양정근이고요. 면허는 2004년부터 가지고 있지만 사실 운전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 변호사님은 링컨을 타는 변호사를 이렇게 패러디 하신 건가요? 네, 최근에 제가 넷플릭스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가 있는데 제가 실제로 저희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현대차를 타고 있습니다. 원래 그전에는 다른 차를 타셨는데 아니요, 이제 사업시험에 합격하고 첫 차로 무엇을 고를지 고민할 때 주변에서 말들이 많았거든요. 다들 뭐 보태서 얼마 사라, 얼마 사라, 얼마 사라, 얼마 사라 해서 엄청 비싼 차까지 갔지만 현대차도 좀 과하세요? 현대차도 과하죠. 좋은 네. 차니까. 예.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오히려 중간에 끊으시면서 너는 아직 비싼 차를 탈 자격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뭐 현대에서도 비싼 자동차가 있겠지만 현대 자동차에서 좀 저렴한 자동차를 현재 타고 있습니다. 네. 양 변호사님은 운전을 안 하신다고. 예, 제가 그 외아들의 장손이라 네. 저희 집에서 굉장히 아낍니다. 그래서 운전을 못하게 하세요. 두 변호사님과 함께 다양한 법들을 보면서 저희가 조금 더 잘 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음주운전을 다뤄볼까 합니다. 관련 사건 사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몇 가지 뉴스를 중심으로 다뤄볼게요. 최근 가장 이슈가 됐던 음주운전은 배우 김세론 씨인데 지난 5월 18일 오전 8시경 서울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 그리고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약 0.2%라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부터 0.08이면 별점 100점, 그리고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0.2면 거의 0.08에 2.5배 만취 수준인데 여기서 이제 대인이나 대물 사고가 있으면 면허 취소의 결격 기간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외에도 이 형사처벌 그리고 민사책임은 또 따로 있죠. 네, 뭐 민사 책임하고 형사 책임이 또 따로 있고 행정적인 또 책임도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형사적으로는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그 수위에 따라서 처벌이 달리하고 있는데 가장 낮은 수위는 0.03에서 0.08까지가 1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0.08에서 0.2% 미만까지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높은 수위가 0.2% 이상인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음주 적발이 아니라 만약에 사람이 다치는 대인사고, 그러니까 뭐 상해를 입거나 아니면 사망에 이르시게 될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의해서 더 가중 처벌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가법 제5조의 11조에 따르면 뭐 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의해서 상해의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벌금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상의 합의 여부가 형사처벌 영향을 좀 미치나요? 민사 합의도 있고 뭐 형사 합의도 있는데 통상 뭐 그걸 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형사적으로 하면서 민사적으로 그 피해를 뭐 손해를 얼마 정도 배상하겠다라는 합의를 많이 하시고요. 당연히 피해자분께서 합의를 하시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는 게 가장 형사처벌에 있어서 주요한 감경 사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세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은 좀 다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이 시설물 파손이 발생했잖아요. 대물 사고는 이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적용이 되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운전과 관련된 사고들은 사람의 뭐 사상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대물사고의 경우는 줄여서 그냥 특가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특가법의 경우에는 대물사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건에는 적용이 안 됐지만 이게 7월 28일부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이제 적용됩니다. 그게 어떤 건지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개정된 지도 잘 몰랐는데 확인을 해보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줄여서 자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특가법에서 개정된 부분이 기존에는 부상할 수 있는 금액이 국토교통부령에서 제한을 두고 있어서 전액 부상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새로 개정된 것부터는 그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 통상 뭐 가해자가 되겠죠.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한테 부상할 수 있는 걸로 개정을 한 거고요. 이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개정된 것도 2021년에도 한번 개정이 됐다가 다시 개정이 된 건데 그 전에는 이제 음주운전 등의 사고가 있는 경우에 부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에서 뭐 법적 근거가 없어서 새로 신설을 했다가 이번에 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한 거고요. 음주운전 사고를 당하신 피해자분에게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가해자분에게 이제 보험사가 네. 청구를 다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 변압기가 또 파손이 돼가지고 신호등이 멈췄고 인근에 상가 결제 시스템이 마비됐다 이런 여러 불편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배우 김세론 씨의 소수사에서는 이후에 인근 상가를 방문해서 사과를 했고 보상을 약속했다라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만약에 신호등 오작동으로 또 다른 2차 사고가 발생했다던가 혹은 뭐 결제 지연으로 상가에 피해를 보신 분들 김세론 씨에게 보상을 뭐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사고라든지 이런 결제 지연이라든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인과관계도 있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뭐 김세론 씨 같은 경우는 대중적인 또 스타이시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에서 먼저 연락을 드리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보상을 아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인 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결제 지연이나 이런 손해 같은 게 금액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또 현실적으로 그 작은 금액을 피해자분한테 청구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보험 대상이 된다면 그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법무사님을 통해서 뭐 소액 재판을 통해서 금액을 한번 청구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신호등 오작동으로 다른 사고가 생겼거나 뭐 결제 지연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 송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는 상황이면은 손해배상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청구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번거롭고 손해액 산정도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재판 같은 걸 안 하시던 분들이 재판을 했을 때 느끼는 제일 곤혹스러운 점은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제일 클라이언트들도 그 피곤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물론 지금 이 김세론 씨 같은 경우도 보상을 약속했다고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기사들을 보면 김세론 씨가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뜨려다가 시민들 제지로 차를 멈췄고 이후에 경찰에 체포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음주운전 외에도 사고 미조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가 됐다고 합니다. 시설물 파손이나 이 빈 차량과 부딪힌 이후에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혹은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우선 처음에 말씀드릴 거는 지금 불구속 송치가 된 상황이면은 아직 그 검찰의 처분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경찰에서 송치를 한 거고 김세론 씨가 사고 미조치라는 죄로 기소를 받은 상황이랑은 조금 다른 상황이라서 김세론 씨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물 파손인 경우 그 다음에 뭐 주정차된 빈 차량에 부딪힌 경우 이거를 약간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고 미조치라는 거는 원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로교통법상 조치를 취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 규정이 돼 있고 근데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이 사고 미조치로 처벌을 받는 것이고요. 사고 미조치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 148조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뭐 가볍게 접촉사고를 아주 뭐 경미한 수준으로 한 경우에 그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일단 이 사고 미조치로는 처벌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 외에 주정차된 차량을 다시 경미하게 충돌하고 그냥 지나간 경우에는 이 사고 미조치가 아니라 더 좀 낮은 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네. 주차장에서 긁고 갔는데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고 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네, 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좀 과한. 예, 이 사고 미조치를 처벌하는 주요한 이제 근거 중에 하나가 물론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측면도 있지만
있지만 그 사고 이후에 도로에서 추가 사고가 발생할 상황들을 방지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사고로 인해서 교통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정차된 차량을 가볍게 스치고 지나간 그런 상황이랑은 애초에 이제 처벌하고자 하는 목적과 정도가 조금 다른 거죠.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주차장에서 뭐 접촉사고 혹은 정확한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물피도주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다룰게요. 그리고 블랙박스나 네. 뭐 목격자 확보나 이런 대물 사고를 당했을 때 가해자 말고 피해자가 어떻게 좀 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까? 대인이 아니라 대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대물. 대인은 너무 이제 피해자가 네네네.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서. 네. 대물 사고라고 하시면 어쨌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망갔다고 하시면 근처에 있는 본인 자동차를 치고 간 것이다. 그냥 본인 자동차의 블랙박스 제일 먼저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근에 CCTV가 어디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경찰분들이나 수사관들이 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에 CCTV가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고 목격자가 있다면 인근에 뭐 지나가던 행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편의점에 이런 뭐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외부에 있는 CCTV뿐만이 아니라 가게 업장에 있는 CCTV도 경우에 따라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보할 수 있으면 미리 확보를 해두시면 좋고 최대한 빨리 서둘러야지 녹화가 되다 보면 그 부분이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그 의견을 덧붙이자면 이게 사실은 지금 피해자가 취해야 될 태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또 가해자의 측면에서도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블랙박스가 어디를 어떻게 녹화를 하고 있고 촬영이 어떻게 되고 있고 하는 부분들 전방도 후방도 뭐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하셔서 가지고 계셔야지. 왜냐면은 제가 이 도주치상 관련해서 무죄를 받았는데 제가 받았다기보다 제 클라이언트가 받은 네. 거죠. 그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블랙박스라는 게 저희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다 보니까 그게 사실 도주치상이 아니었던 거죠. 도주치상이라 함은 통상 이제 말씀하시는 뺑소니를 말하는 건데 저희 클라이언트가 뺑소니를 한 게 아니었는데 뺑소니로 기소가 된 거죠. 그 상황에서 입증할 때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결국은 이제 입증을 할 수는 있었지만 평상시에 나의 보호를 위해서 피해자로서도 그렇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능 좋은 블랙박스를 준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 법정에서도 목격자보다 블랙박스가 역시 제일 중요한 증거가 되고요. 그리고 수사기관에 처음에 뭐 신고를 하실 때도 아까 송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CCTV든 주변 업장에 어디든 그런 것들을 미리 수사관님께 말씀을 다 찍어서 드리는 게 진행이 원활하고 그 증거를 잃을 우려가 없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사고를 당하면 좀 당황해서 네. 뭐 경찰관 분들에게 대동을 하고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것보다 앞서서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면 미리 준비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다. 예, 사실은 그게 제일 좋죠. 이게 뭐 수사기관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워낙에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이게 밀리다 보면 부득이하게 놓칠 수가 있거든요. 결국 자기 사건은 자기가 챙겨야죠. 그런데 김세론 씨가 그 음죽 측정기를 불어서 측정하는 값 대신에 체열 측정을 또 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과거에 뭐 엄기준 씨나 노홍철 씨 등 대부분 이 체열 측정으로 면허 취소가 됐다라고 기사를 봤었는데 이 호흡 측정보다 체열이 유리한 건가요? 아니면 뭐 시간이 소요돼서 그 사이에 물이라도 많이 먹고 좀 농도를 낮추려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통계적으로 호흡 측정보다 체열 측정이 알코올 농도가 보통 더 높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엔터테인먼트 쪽에 변호사가 아니라 이런 내막은 알 수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소속사의 뭐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뭐 같이 술을 드셨던 동석자분들의 관계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열 측정을 원하시는 게 뭐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기 위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우선 통계적으로 지금 체열 측정이 유리할 게 없다라는 거는 이제 점점 그렇게 가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너무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고 이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부 네. 지침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음주 측정기보다 체열 측정이 더 유리해서라기보다는 더 정확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니까 절차상 체열 측정을 요구하면 꼭 체열 측정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했는지요. 네네. 그래서 아마 억울하셨던 것 같아요. 0.2라는 수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수치다 보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의 정신은 그쵸. 말짱한데 그러니까 이제 뭘 속이려거나 뭐 그런 게 네. 아니고 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 술을 뭐 잘 드시는 분, 못 드시는 분에 따라서 취했을 때 상태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괜찮은 그렇다. 것 같은데 네. 남들이 볼 때는 안 괜찮고 뭐 이럴 수 네. 있는데 본인 생각엔 믿어지지 않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다. 내가 만취라니 이런 게. 뭐 그것 때문에 아마 정직한 마음으로 정확하게 내가 확인 한번 받고 싶다. 정직한 이런 게 얘기 아니라 하시는 내가 것 봤을 때는 그게 더 악의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본인 생각이 억울하다. 억울한 거. 저는 사실 그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물을 엄청 드시더라고요. 음. 단속하신 장소에서. 심지어 뭐 2리터짜리 물통을 단숨에 들이키시는 분도 봤는데 그런 거와 좀 연관해서 가는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뭐 송 변호사님, 양 변호사님 두 분이 의견이 이렇게 좀 나뉘는 걸로. 예, 사람을 좀 기본적으로 나쁘게 보세요. 이번 주제는 방송인 이창명 씨가 최근에 이 지상파 복귀를 하면서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어요. 이창명 씨는 2016년 4월 서울 여의도 송모병원 교차로에서 신호등과 충돌을 한 후에 차량을 내버려 두고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20여 시간 만에 경찰서에 다시 출두를 하는데 경찰은 사고 당시 병원 진료 기록부와 의료진의 진술 등을 통해서 술을 마셨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음주교통사고를 낸 후에 도주한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에 대해서 벌금을 확정했지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냈어요. 이 건의 쟁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사건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보도가 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재판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관련 1심, 2심 판결에서 다뤄진 문제들을 보니 이 사건에서 사실은 이창명 씨가 술을 먹었는지 네. 그다음에 술을 먹었으면 그 당시에 얼마나 먹었는지에 대해서 증인들의 진술이 사실 좀 엇갈렸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까 의료진 진술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의료진의 진술 내에도 좀 모순된 부분이 있었고 의료진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 당시 정황에 비춰볼 때 검찰에서 추정했던 양의 그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됐다라는 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죄가 나온 거라서 저는 별로 이상한 점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원에서 형사처벌 판결을 내릴 때 처음에 음주 여부가 아니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음주를 하고 운전을 했다고 무조건 다 음주운전이 되는 게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최소 0.03% 이상이 돼야지 도로교통법상 금지되는 음주운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사실 익숙한 멘트네요. 그 유명한. 네, 그러니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말이 아예 불가능한 말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0.02%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갖고 있으면 저는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걸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사람을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0.03% 이상은 돼야 되고요. 0.03%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법정형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0.03인지 0.4인지 아니면 0.8인지 0.2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막연히 술을 많이 마셨으니까 이 사람을 그냥 음주운전으로 강하게 처벌해야겠다 이렇게 될 수는 없고요. 그걸 사후적으로 이틀 뒤, 3일 뒤, 뭐 일주일 뒤에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술을 이렇게 먹었으니까 이 정도는 나오지 않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법원에서는 그 합리적인 의심 없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막연한 추정치 갖고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겁니다. 추가로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독자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형법에서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든 근대 이후의 형법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그 죄형법정주의입니다. 죄형법정주의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죄랑 형은 법으로 미리 정해져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 아니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형벌이라는 거는 사실 국가가 국민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큰 폭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엄격하게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증명의 정도도 그렇고요. 뭐 이것 때문에 죄형법정주의라는 그 이념에 근거해서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입증을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확신할 수 있는 수치로 얘기하면 통상 10중 8구 뭐 이러는데 네. 8, 90% 정도는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유죄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보시면은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음주를 했다 안 했다
처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벌을 할 때는 그렇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거는 비판할 수 있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하려면 정확한 이 수치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법적 용어로는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데 아까 송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퍼센트가 뭐 몇 퍼센트니 이런 것들이 법에 다 정해져 있는 이상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위드마크 공식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요때 당시 기사들을 좀 보니까. 그러면 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기 위해서 위드마크 공식을 많이들 쓴다고 하는데 뭐 어떤 것들을 좀 보나요? 그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게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 위드마크가 사람 이름인 거 아셨어요? 이게 사람 이름이야. 위드마크라 그러면 뭔가 그냥 의미가 있어 보여가지고 무슨 그 뭐 마크 뭐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스웨덴의 생화학자 에릭 마테오 프로시에 위드마크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안한 공식으로 운전자의 그 여러 가지 정보들 뭐 예를 들면 어떤 술을 마셨는지 체중은 어떻게 되는지 뭐 성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가지고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 정도 됐을까 하는 거를 계산하는 공식을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서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운전을 할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였는지 모를 때 추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이제 죄형법정주의의 연속인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모를 때는 피고인에게 제일 유리하게 해석해 주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알코올이 분해되는 게 평균적으로 시간당 0.015%씩 감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개인차가 있어서 0.008%부터 0.03%까지 감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가장 피고인에게 유리한 계산을 쓰는 거죠. 그래서 0.03이 아니라 그쵸 0.008 누가 됐든 너는 1시간에 0.008%만 분해가 될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해서 그걸로 시간을 역추산해 보면 운전 당시에는 이 정도의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 말씀하신 뭐 음주량, 어떤 술을 마셨는지, 예. 시간, 뭐 이런 것들, 체중 다 알아야 되잖아요. 몇 가지가 빠지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 증거가 채택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 요소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 그다음 섭취한 알코올의 양, 그리고 당사자의 체중, 그리고 성별에 따른 또 개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없으면 제대로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이창명 씨뿐만 아니라 이 당시 크림빵 뺑소니 사건 때도 그렇고 이게 법원에서 사고에 대한 과실은 인정됐지만 음주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아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명피해가 없다, 뺑소니가 아닌 경우에는 일단 도망을 치시고 다음날 술을 깬 이후에 자수를 하는 법이 한때 좀 유행이 됐었거든요. 유행이 됐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고 여러 번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여러 개 기소된 범죄 중에 음주 자체가 무죄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형량은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CCTV라든지 당시의 정황이라든지 여러 사정을 봤을 때 당시에 꽤나 많은 술을 먹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판결문에선 말하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 다른 기소된 그 죄에 대해서 형량이 가볍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음주가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형량이 뭐 드라마틱하게 낮아지거나 그렇게 판단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음주운전이 인정되는 경우에 아무래도 아예 죄명도 달라지고 보험가입 특례 같은 것들이 인정이 안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효과가 크게 바뀌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이게 음주운전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가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글쎄요 이렇게 한 경우는 이거를 좋은 행위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술을 깨고 자수를 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변호사다 보니까 반대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 자수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술을 먹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양쪽 측면으로 다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술을 먹었다는 게 명확한 상황, 송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면은 재판부에서도 최대한 그 부분을 고려하려고 하겠지만은 결국 입증이 안 됐다고 하면 우리는 술을 안 먹은 걸로 믿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변호사적인 태도.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의뢰인의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 김세론 씨 그리고 방송인 이창명 씨의 사건 케이스를 가지고 간단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외에도 다른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래퍼 노엘 씨, 장용준 씨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어요. 아버지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도 같이 이슈가 계속됐었는데 윤창호법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하나의 어떤 입법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너 이렇게 어렵게 말해. 되게 딱딱한 친구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